예술가의 뜨거운 삶과 정신을 만나기 위해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찾은 컬처 투어. 이번 투어의 길잡이가 되어줄 임종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00년의 세월을 오롯이 안고 예술을 꽃피우는 양림동을 찾았습니다. 역사의 이야기가 또 숨어 있는 곳이고 사랑 1호 예술의 마을 양림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골목 곳곳에 새겨진 예술가들의 혼은 우리의 가슴을 두드렸는데요. 그들의 정신을 잇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지역에서 꽃피운 예술이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로 세계 무대를 이끌어갈 것인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찾아 그 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심의 한가운데에는 전통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예술의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 거리가 광주의 예술의 거리입니다. 서울의 인사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이제 활동이 활발하셨던 미술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예술인들도 이쪽 골목에 모여서 이렇게 많이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나누고, 요즘은 굉장히 자생적인 그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고요. 특히 젊은이들의 어떤 그 열정적인 어떤 창작 활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형성된 거리인데요. 예술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들어오면 예술가가 되는 감성 충만한 곳이죠. 소리가 너무 좋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저기 연주는? 저는 그냥 가서 피아노가 여기 있다고 하길래 가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치고 주말에 가끔씩 가서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모여서 이제 피아노 같이 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음악도 교류도 하고 약간 그런. 낡은 피아노는 미술가의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고 일상의 예술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이 골목은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식당이죠. 지금도 그 전어구이로 유명한데, 예전에는 이 집에서 가난한 어떤 우리 예술인들이 자주 모여서 해포도 풀고 또 정도 나누고 그랬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자주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30년 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와, 오래되셨어요. 이것만 해서 제일 오래되셨죠. 네. 근데 여기 예술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안 오신 날 없죠, 아주. 우리 저 강영준 선생님도 오시고. 그저께도 오시고 맨날 오셔요, 강영국 씨도. 우리가 문 열어서 뭐 음료수 한 잔을 하고 하시면서 그인데 커피를 한 잔 하시던지. 예부터 많은 예술인들이 오고 갔던 오래된 식당. 청년들이 불렀던 삶과 예술의 노래는 30여 년 세월의 흔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들에게 이곳은 그리움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식처입니다. 수없이 많죠, 지금. 그전에 시인들도 많고, 지금 서울 그 대학교 교수님들도 임동학 교수라고 하시죠. 네, 임동학 교수. 네. 여기서 뭐 오시면 또 낭송을 하고 난리 아주 하나도 학창시절 때부터 막 와놓으니까. 그렇죠, 진짜. 지금 제가 아버지도 단골, 아들도 단골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네, 예. 그냥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술의 정취에 취해 걷다 보면 옛 전남도청 터에 다다르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인데요. 이 금남로 광장에 지난 11월 민주화 정신을 예술문화로 승화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됐습니다. 오늘 함께 동행하는 이가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아닙니다. 추우신데 저희가 따뜻하게 문화로서 데워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김호산 씨입니다. 이쪽이 재밌는 건 이렇게 또 왼쪽을 보시면은 이런 저희의 그 조형물이 하나 멋지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빅토리를 나타내는 이런 V자인데 자유나 민주주의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빅토리라는 평화,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어떤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자유를 얻기까지 잊어서는 안 될 이들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평범한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으로 남아 문화전당을 감싸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도청 건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를 배치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이 어떤 건물보다 제일 위에 있냐에 대한 의미를 꼭 부여하자면요. 네. 그 어느 것도 자유와 민주의 의지보다는 높을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이게 건물이 위로 올라와서 과시를 했다면은 네. 사람들이 좀 위압감이 들고 네. 자유민주주의는 위압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겸손해지면서 그 위에는 편안하게 시민들이 눈의 높이로 1층의 높이로 다 공원이에요. 네, 예. 그 밑으로 그런 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죠. 5개의 센터로 구성된 문화전당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데요. 빛의 숲을 주제로 옥상 정원과 지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항상 실적으로 여기 지나면서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게 어떤 작가 이름이 이불이고요. 사람 그래서 이름이. 네, 지금 우리나라 중견 작가 중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진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작가분이세요. 모리에서 개인전을 하시기도 하셨고 지금 저 이 공간에는 이 이불 선생님의 이 작품하고 저 뒤쪽에 보면은 최정화 선생님의 작품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뒤쪽에 저게 의자 같아 보이지만 저게 일종의 작품이에요. 네.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류의 작품입니다. 네. 2층에는 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신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구조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셀이라고 부르는 30개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 구조체이고요. 그 안에 플라스틱 신화들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현대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화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목상, 이완, 강영민, 료 이케시로, 쉬젠, 빠끼, 로양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죠. 3층 톱니바퀴 모양 구조물에 마련된 30개의 방은 그 자체만으로 시선을 끄는데요. 각 공간 안엔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모자거든요. 모자가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나 샤머니즘이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모자들이에요. 이게 그림자 보시면은 아래에 이렇게 태아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자는 삼신 할머니를 나타내는 모자예요. 저기 내 뒤에 있는 저 모자의 가운데 보시면 곰이 있거든요. 곰이 있어서 저 모자는 단군 신화를 형상화해 놓은 모자이고, 저 모자는 우리가 신체 중에 맨 위에다가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자가 되어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고자. 투안 마미 작가의 동쪽 안개 속의 신화는 다문화 사회의 단면을 플랫폼화했는데요. 뜨개질의 의식을 재현함과 동시에 이주 여성의 이야기를 실제로 담아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30cm 남짓한 인물 조각에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한 작품도 있는데요. 인형은 시대상과 염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설치 미술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순환 구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연출했죠. 과학기술을 업은 예술의 한계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피타카입니다. 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피타카라고 하고요. 피타카? 예, 로보팔이 이제 팔만대장경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퍼포먼스 형태로 해서 시연만 하는 건가요? 실제 이게 실제로 가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로봇이 이제 아크릴, 투명 아크릴 가공을 하면서 그 가공한 어떤 잔해들이 이제 아래에 축적이 되고 이것 자체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만대장경은 사실은 어떤 그냥 상징적인 가치, 문화재지만 상징적인 가치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걸 실제로 이렇게 실물로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걸 실제로 피지컬리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여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고려대장경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이제 인식시키는. 역사적 유물로만 오부제되었던 팔만대장경이 시공간을 초월해 되살아난 건데요. 이 모든 것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레지던시들이랑 약간 다른 좀 융복합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작가가 원하면 프로젝트를 어떤 제안을 해서 프로젝트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라든가 이곳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고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레지던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창조원의 크리에이터스에 있는 랩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 현재는 그 시각예술 분야의 8명의 작가가 지금 참여를 했고 그 작가들의 작품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원의 맞은편에는 아시아 공연예술의 허브인 예술극장이 자리합니다.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품 특징에 따라 무대가 16개 형태로 변형되는 가변형 극장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객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지금 의자는 어디서 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의자를? 아니요, 극장 의자는 밑에서 모듈이 깔려져 있고요. 네. 모듈을 배치하는 형태로 규모에 따라서 배치하는. 밑에서 그러면 객석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트랜스포머 같은 개념이네요. 무대가 이 공연장 자체가 지금 전체의 공연장인데 반을 나눠서 극장 1 그리고 극장 1-1로 나눠져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극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대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무대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빅도어가 열리면 바깥 배경이 되고 그리고 그 배경을 삼아서 무대가 되는 거죠. 밖에 배경이. 그 모든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 사람들 자체도 배우가 되는 형식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이 올려질 수 있는 극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연광이 넘실거리는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각종 놀이와 공연, 체험을 통해 아시아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술적으로 어느 문화 어린이 시설을 가더라도 획일적이지 않고 좀 더 여기만의 특색을 부여하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모든 게. 작은 소품 하나까지 예술가의 작품으로 채워진 어린이 체험관.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크고 작은 알 속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 멀리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죠. 3개국의 우리 또래 친구들이 각 나라의 민속 축제나 놀이 도구를 여기서 안에서 한 2-3분 정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아시아의 다양성을 느껴보는 그런 지금 의도로 제작이 된 전체 체험관이 그런 그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리와 음악 놀이터에서는 아시아의 소리를 듣고 갖가지 도구를 활용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감을 이용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재밌어요. 저도 신기해요. 네,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정말 많이 새로운 감각을 익히게 된다고 할까 그러네요.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조각이나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소리 체험도 그렇고 이렇게 벽돌 쌓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그냥 작은 체험이지만 많은 자극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 문화원을 마주하는 곳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가 통합된 문화정보원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관한 자료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수집하고 연구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죠. 라키뷰음이란 도서관 기능과 박물관 기능과 아카이브 기능이 합해진 문화 공간이고요. 이 라이브러리 파크가 책과 지식이 있는 공원입니다. 전통적인 도서관과 같이 책 속에서 파묻혀서 공부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다양한 아시아 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찾을 수 있고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와 음악 주제관에서는 1980년대 우리 대중음악을 비롯해서 아시아 곳곳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소리와 음악이 있는 주제 전문가인데요. 눈으로 보는 풍경도 있지만 소리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시아의 소리 중에서 4개 음이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수의 흥국사라는 사찰음과 강주의 다양한 소리와 그다음에 거제도의 시리대 군락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새바람 소리길이에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 4개가 음이 들어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에는 또 아시아의 소리가 녹음이 돼서 어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귀 자료를 포함한 9만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콘텐츠는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창조적 아카이브는 연구자들은 물론 관객에게도 영감과 자극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문화를 우리가 해석해서 한번 내놓아 보겠다는 거죠. 여태까지 많은 연구나 이런 거는 실적으로 서양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평가였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는 이거다, 아시아의 문화는 이거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그런 예술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연하고 시연하고 전시하겠다는 어떤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향의 고장 광주에선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또 있습니다. 199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미술전람회인데요. 현대의 미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세계적인 비엔날레입니다. 지금은 세계 5대 비엔날레 하나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엔날레를 거쳐간 작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의 어떤 이런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회화, 조각 등 미술의 고전적 장르 개념을 넘어 21세기 첨단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젊은 작가들의 창작 욕구 또한 불을 지폈죠. 광주 시내 곳곳에 젊은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광주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바로 문화예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애향 광주 여기에 대한 자부심 못지않게 앞으로 이제 펼쳐나갈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곳. 이곳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예술의 창, 광주광역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음악이 초연됐을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데 최근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작곡가의 현을 위한 심포니에타 그리고 마림바 협주곡이 초연이 됐는데요. 벌써 30개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다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편견을 그는 일축합니다. 듣는 이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 연주하는 이가 편안하게 그려낼 수 있는 음악이 우선이죠. 그러기 위해 한음 고통스럽고 지난한 작업을 하는 것은 오롯이 그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평화와 축복이 담겨 있죠. 그것이 음악으로 팍팍한 이 시대와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의 위로입니다.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이 인정한 작곡가, 음악의 시대 정신과 인간 본연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전하는 사람, 작곡가 류재준을 만나봅니다.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젊은 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음악 작곡가 류재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 성함하고 직업과 어떤 생김새와 모든 것이 되게 일치하는 듯한 느낌. 그렇게 이상해요? 아니 왜요? 저는 이렇게 류재준이라는 그 이름하고 현대음악 작곡가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이름에 참 걸맞는 직업을 가지셨는데다가 이게 풍기는 느낌이나 모습도 참 딱 그렇게 생기셨다는 그래요? 생각이. 제 이름이 사실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그쵸? 이름이거든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 에아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에아윤. 네. 그리고 류인데. 네. 그 미국 사람들은 뭐 대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때 보통 이제 외국 이름을 갖잖아요. 맞아요. 특히 클래식 하는 분들 네. 중에 많은.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차이콥스키도 그렇게 쉬운 이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굳이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을 구태여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너희들 부르기 편하게 만들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첫 번째 질문만 던졌을 뿐인데도 앞으로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만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먼저 축하부터 드릴게요. 폴란드에서 주는 글로리아 아르티스 훈장이요. 이걸 받으셨는데 이 훈장을 보니까 이게 폴란드 공훈 1급 훈장이에요. 네네. 뭐 이거는 뭐 그래 1급이면 좋은 거겠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여받은 분들의 이렇게 면면을 봤거든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 네. 이 정도면 되면 뭐 세계적인 거장이잖아요. 네. 20세기 작곡계의 거장 펜데르스키, 피에르 블레즈 이름 들어서 웬만큼 알만한 분들이 받은 거를 받으셨어요. 네, 그분들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음악 문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은 일을 좀 해라라고 격려를 보내준 거지. 제가 아직까지 그런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한테나 격려를 보내주지는 않잖아요. 겸손하신 말씀 같아요. 진짜 겸손인데요. 네. 지금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2015년이 참 많은 일이 있었었죠. 네, 저는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 힘든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죽고 또 올해는 또 그러니까 작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정말 힘든 병이라는 거하고 또 국민 전체가 싸웠어야 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세계적으로 뭐 큰 우리가 돌파구도 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음악계로만 본다면은 작년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또 몇 명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우리나라 연주계 전체적인 성과도 높아지고 있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악하는 예술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는 사람들에서 있는 거지 저희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하는 거가 항상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몫이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음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을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힘이 됐으면 하는 거.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거를 사회에서 받고 자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거는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된 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그때 예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초연했던 음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곡이 초연이 됐잖아요. 네. 현을 위한 심포니에타 그리고 마림바 협주곡인데 특히 현을 위한 심포니에타는 이미 유럽의 30개가 넘는 오케스트라에서 내 연주를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아는 그런 유수의 오케스트라가 어떤 곡을 하고 싶다고 밝힌 것 뭐 한두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대단한 거잖아요. 15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작품을 썼을 때 계속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그 제 작품이 어디서 연주 한 번이라도 될 수 있을까? 누가 한 번이라도 내 작품을 연주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저는 제 음악을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연주자들을 보기 시작했고 연주자들을 통해서 저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청중들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투영이 된다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자체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덕분에 이제 연주 기회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이렇게 듣는 것? 귀가 좀 열렸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처음 음악을 접한 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접했어요. 거의 중학교쯤 처음 접했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음악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이었어요. 그때 좀 쇼크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가 음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저는 사실 음악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작곡을 좀 해야겠다. 내가 곡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그건 제가 사실 음악대학을 가겠다고 결심한 거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일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고3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제가 감히 음악을 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남들이 똑같이 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약간 삐딱서. 네, 굉장한 반항하는 쪽이었어요. 반항을 해가지고 서울대 작곡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고3에 그렇게 음악을 바로 해가지고 작곡과에 간다는 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작곡가로 간다는 게 그냥 실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학력고사 세대니까요.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요즘 보면은 제 성적까지 제가 요즘 같으면 전 절대로 음악대 못 들어가요. 어느 음악대학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 티오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남녀 차별이죠.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간 거지. 저는 사실 제가 서울대에서 공부했다는 거는 참 고맙고 참 제 스스로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스스로한테 떳떳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시에 관습이라고 아니면 그때 룰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룰이었거든요. 혹시 천재예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잘못된 룰 덕분에. 네, 그럼요. 정말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클래식이라는 건 특히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음악도 많이 듣고 뭐 피아노도 뭐 치고 여러 가지 음악도 접해보고 근데 그런 경로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성적이 1.53이었고 2학기 때 성적이 1.78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정말 왜 이렇게 사회에 감사해야 된다는 지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아, 근데 제 기록 깬 친구가 있어요. 네. 예, 유희열이라고 제가 완벽하게 깼습니다.
같은 족보를 혹시 시어라 이거 들으면 나중에 네 성격도 밝힐 수도 있다. 아, 두 분이 참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 걸로. 아, 그렇군요. 그때는 음악을 아예 몰랐으니까요. 저는 남들이 다 아는 바하 인벤션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시작했고, 근데 이게 오히려 그게 저한테 좋았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그러니까 백지였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다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버릇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다 폴란드를 가셨어요. 네네. 거기서 펜데르스키한테 네. 선생님께 사사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뭐 이제 내 후계자다 이렇게 네.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몇 번 거절을 했다고. 폴란드에 처음 가서 그분한테 저는 당신하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제 곡을 딱 보더니 너처럼 쓰는 작곡가가 당신이 아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만 500명이 넘는다. 그런 평가 참 싫잖아요. 네, 그다음에 차라리 뭐 못한다 잘한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그다음에 바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대입법이 뭐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걸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자기 말고 그때 폴란드 그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배우라고. 자기는 너하고 좀 가르치긴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다기보다는 정말 부끄럽고 좀 처참하고 그래서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선생님들을 찾지 않고 열심히 또 공부를 좀 했어요. 한 1년 정도. 그다음에 1년 있다가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묻지도 않고 첫말이 다시 대입법이 뭐냐요. 그래서 대입법에 대해서 그때 공부한 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한 대로 한 2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아무래도 음악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날 네. 정말 그 펜데르 선생님 집에서 저희 집까지 그러니까 걸어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걸 걸어와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정도까지 열심히 해봤어요. 그다음에 그 1년 후에 또 같은 날 전화를 했더니 또 오래요. 그때 또 받아주긴 계속 오라고는 하네요. 네. 그것도 원망스러웠어요. 네. 차라리 그냥 내보냈으면. 네. 그래서 가자마자 뭐 첫 마디가 또 대입법이 뭐냐요. 네. 그래서 대입법만 3년을 공부하셨네요. 그래서 20분 동안 정말 20분 동안 정말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너는 다른 거보다 사람으로서 결격사고가 있대요. 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뭔가가 부족하대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전부 다 다시 짐을 다 쌌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고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새벽 그때 한 3시 반인가 전화를 그냥 했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 말도 안 되는 시간인데 너무 놀란 게 전화를 딱 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첫 마디가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자마자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고 첫 마디가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요. 그래서 저는 디스커션이다, 대화다, 디알로그다. 내가 얘기한 것 누가 답해주는 거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패스포드하고 짐을 싸들고 공항에서 보재요. 그다음에 공항에서 본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때까지 음악을 머리로 했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너한테 앞으로 절대로 작곡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대신에 내 옆에서 음악을 보게는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2년 동안 저를 전 세계에 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음악, 그분의 친구들, 뭐 음악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문학하는 사람들, 뭐 시나리오 작가들, 그다음에 비즈니스맨들 그분들을 옆에서 보게 해줬어요.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음악이라는 거는 절대로 말로 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도 저는 2년 동안 그분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2년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더 내 옆에 있으면 너는 이제 펜데레스키 주니어지 유재준이 아니다. 사실 그분 옆에서 떠나고 나서 그때 받았던 걸 소화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무슨 영화인데요? 지금 막 장면이 이렇게 스스스스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듣는 사람은 영화인데 보는 사람한테 다큐멘터리죠. 아니 뭐 역으로 배우라면서 무슨 대위법을 1년씩 공부하게 만들고 뭐 그랬대요.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고통스러운가요? 저는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제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실 때 행복하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고통스럽죠. 그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런가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정말 음악을 그러니까 사랑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거하고 그걸 할 때 행복한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애 너무 사랑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힘든 순간들이 많죠.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아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달랐어요. 제가 다른 음악가들하고 느꼈던 바가. 네. 예를 들어서 제 첼로 소나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유럽에 있을 때 제가 체첸 쪽에 잠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죽어가고 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때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전쟁이라는 거는 모든 걸 파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첼로 소나타는 정말 아름답게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쟁 하루 전날을 그린 거거든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아이들 뛰어놀고 그다음에 정말 노부부가 그 아름다운 호숫가를 같이 거닐면서 서로 얘기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말로 일부러라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곡에서는 끝까지 전쟁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지만 그 곡은 제가 이때까지 쓴 곡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제 메시지를 전달한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어렴풋하게 상상하는 거는 그때 어떤 통신사인지 전화기 회사인지 광고로 나왔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받은 작은 영감으로 뭐 이렇게 살이 붙고 붙어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그분의 네네. 작곡하면 그렇더라고요. 살이 붙어서 어느 순간 연주가 딱 되는데 정말 멋진 곡이 탄생을 하잖아요. 빨간 과일 회사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인가요? 보통 작곡이요? 그거는 광고죠. 네, 그렇지 않군요. 그럼 당연히 광고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영감 어디서 받으세요? 뭐 이렇게 계속 고쳐나가세요?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작곡가든지 영감이라는 거를 가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베토벤만 해도 수도 없이 고치고 제가 유일하게 천재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모차르트만 하더라도 굉장한 고련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작곡은 절대로 작곡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작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연주자예요. 항상 좋은 연주자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의견과 말을 항상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작곡가는 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항상 배울 수 있는데 그 배울 수 있는 길을 자기가 보지 않는 작곡가는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한 해 보니까 123회 정도 네네. 연주를 하시고 네. 그래서 탄생한 곡이 한 서너 곡 되고 네. 이런 거 보면 그게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된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20년 이상은 이제 그렇게 쭉 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옛날에 처음 작곡 시작할 때는 저도 똑같았어요. 연주자 보면은 제 곡을 연주 잘 못하면은 그 연주자 탓, 곡이 좋으면 제 탓. 내가 잘했어. 왜 못해? 약간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들을 그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음악으로 소화하고 제 음악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저는 작곡가 자체가 완벽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되게 신선한 게 저는 정말 그 광고에서 보듯이 어디서 이렇게 띵 영감을 받고 집에서 막 이렇게 혼자 써가지고 어느 순간 짜잔 연주되는 줄 알았는데 물어봤어요. 너 진짜 그러냐? 아니래요. 직접 물어보셨어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기가 설마 너까지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할 줄 몰랐다고 그러던데. 진짜요? 작곡만 하시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앙상블 오프스의 음악 감독이세요. 또 네. 서울국제음악제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네. 계신 게 이게 아무래도 작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곡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제 저술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올가나이징,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이라는 건데 제가 사실 그 음악제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교류예요. 기본적으로 교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연주를 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지나가는 연주회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모이더라도 그냥 연주를 한번 했다는 걸로 끝나는 거. 저는 정말로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해외에 굉장히 중요한 연주자분들하고 또 한국에 정말 젊고 유명한 연주자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많이들 배우고 또 이분들이 얘네가 정말 좋으면 또 해외로 데려나가고 그렇죠. 또 소개를 해주고 사실 어느 이상 되면은 이게 문이 닫혀버리거든요. 근데 그 문을 좀 열 수 있는 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꽤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작곡에만 너 매진할 수 있게 해줄게. 국적을 우리나라로 좀 바꿔라.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도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은 절대로 걔네들이 부르기 편하게 안 바꾸는 것처럼 저를 키워준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 든 고루한 민족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편하려고 그거를 그렇게 하긴 싫어요. 조금 혹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맨날 혹하죠. 네. 아니, 조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듣지 않으니까 이미 2019년까지는 다 계획이 잡혀 있다고요? 네, 작곡이라는 게 어느 순간 계획을 해가지고 갑자기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게 2, 3년 내지는 길게는 4, 5년 정도 텀을 주고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곡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10분짜리 곡을 쓰더라도 최소한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9년이라 하지만 그렇게 많은 곡이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최소 단위죠. 그게 이렇게 이렇게 곡을 쓰면 갑자기 이게 막 여러 악기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리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잠잘 때요. 잠잘 때는 그러니까 내가 작곡한 음악이 막 예를 들어서 제 교향곡 1번만 하더라도 그 진홍 교향곡이죠. 그거 6년 동안 썼어요. 네. 6년 동안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정말 고치고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행복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곡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게 정말 연주가 될까라는 계속해서 저한테 스스로한테 대한 불신감. 네가 이걸 뭐 연주한다고 해서 네가 뭐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 같아? 언제나 제 안에서 저한테 저가 제일 싫었던 사람이 그때 저 자신이었어요. 이젠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도 들어요.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숱한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으세요? 그래도 써놓으니까 연주할 기회라도 생기지 아예 시도도 안 해보면은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용기라는 거는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자기가 지정하는 거지 자기가 걸어갈 방향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걸어가야지 왜 쳐다보고 있어요. 어우, 되게 독하지만 그냥 후배 파는 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된 투사를 제가 한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너무나 신선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갈지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혹시 못다 하신 이야기가? 다른 것보다는 여기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음악을 좋아해주고 그다음에
연주회를 많이 와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만 얘기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거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오셔서 정말 한 분이라도 거기서 혹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은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금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무엇보다도 저분이 들려준 음악은 뭘까? 굉장히 독특하다, 신선하다 이런 의미에서 꼭 제 거가 아니라도 찾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모습들 계속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빛을 받아 변화하는 찰나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낸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 후대 예술가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의 아름다운 화풍이 영상이 되어 살아 숨쉬는 곳. 모네, 빛을 그리다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인상주의의 웅장함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 모네의 숨겨진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그가 활동했던 180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 있습니다. 이 모네의 빛을 그리다에서의 클로드 오스카 모네를 조명한 것은 바로 인상주의의 아버지였던 그의 삶, 그리고 그의 흔적들을 그의 명화 그림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미디어로 저희가 재창출해낸, 그런 재생산해낸 작품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외젠부댕을 만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모네는 비로소 빛을 연구하게 되고 자연과학자로서 화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고향집에서 내려다본 항구를 즉흥적으로 그려 인상, 해돋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품은 훗날 추상파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죠. 수련의 움직임에 매혹되어 그린 그의 최대 걸작, 수련 연작도 영상을 통해 생생히 재현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앙 대성당 연작이 3D 매핑 기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모네의 작품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뮤즈, 까미유인데요. 그녀를 향한 모네의 애틋한 마음을 느껴볼 수 있죠. 이곳에 양산을 쓴 여인은 총 3가지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까미유가 죽기 전의 그림이었던 산책, 양산을 쓴 여인,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들은 바로 클로드 오스카 모네의 2번째 와이프였던 알리스의 1번째 딸 쉬잔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쉬잔의 모습을 담은 양산을 쓴 여인의 2가지 작품들은 바로 얼굴을 뭉갰으로써 까미유에 대한 미안한 죄책감을 표현한 듯한 그러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네의 작품 속 삶과 사랑 이야기가 더해져 더 큰 감동이 되어 다가오는데요. 여기에 음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더해져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곳이기도 하죠. 미디어 아트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더 색다르고 더 신선하게 인상주의를 더 느끼고 모네 작품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붙잡고 싶었던 모네의 작품들이 찬란한 빛이 되어 장관을 이루는 감성 전시회, 모네 빛을 그리다입니다. 닥터 로렌스가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 거래나 하나 할까요? 동료 의사 로렌스의 실종을 파헤치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 그린버그, 로렌스 실종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 마이클. 두 남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 속 인간의 깊은 상처를 다룬 연극, 엘리펀트 송을 소개합니다. 섬세하고 탄탄한 구성의 미스터리 드라마 엘리펀트 송은 우리에게 영화로 더욱 익숙한데요. 영화의 원작이 된 니콜라스 빌런의 연극 엘리펀트 송이 우리나라에 초연됐습니다. 여기는
정신과 의사와 그리고 환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이클이라는 한 정신과 환자의 어떤 내면 그리고 어떤 한 인간의 어떤 그런 파란만장한 어떤 삶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정말 마이클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아봐야죠.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동료이사 로렌스의 소식을 접한 그린버그 박사. 그는 로렌스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정신과 환자 마이클을 만나게 되죠. 나는 혹시 네가 로렌스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온 거지 너를 상담하거나 분석하러 온 게 아니야. 마이클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린버그 박사를 향해 3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첫째, 내 진료 기록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나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요. 둘째, 초콜릿. 로렌스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할당량을 잃을 순 없잖아요. 피터슨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돼요.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다고요. 좋아. 그린버그 박사가 이를 수락하자 두 남자의 본격적인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코끼리와 오페라 이야기를 늘어놓는가 하면 아리송한 힌트 조각들만 내던지는데요. 코끼리에 집착하는 정신과 환자 마이클 역의 이재균, 박은석, 정원영. 로렌스의 행방을 찾는 냉철한 병원장 그린버그 역의 김영필, 정원조. 고수희, 정영주가 마이클 담당 수간호사 역을 맡았는데요. 단 3명의 출연자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이 매력적인 스릴러 연극은 사람과 사랑에 대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기 결핍과 이런 아픔들을 본인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독백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많이 무대 위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조차도 외로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생기시면 제발 정말 1분 1초도 아끼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세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게임을 이끌어가는 마이클도 결국은 사랑을 갈구하는 상처 많은 인간인 것이죠. 나름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되게 생각하는 것도 많고 배우분들 연기도 너무 좋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내가 뭘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공연입니다. 숨막히는 이 두뇌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흠잡을 곳 없는 스토리로 관객을 매혹시킬 연극 엘리펀트 송입니다. 일명 목소리 소설로 인류의 역사를 담아낸 스베틀라나 알레시에비치.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그녀의 걸작.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지만 역사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여성들. 그 여성들이 전쟁에 가담한 경험을 털어놓았는데요. 일반 전쟁 영웅담이 아닌 전쟁이라는 가혹한 운명 앞에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을 뿐이죠. 전쟁에 참전하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눈물과 절규로 완성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입니다.